정치권으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부 부처들로부터 곧바로 업무 보고를 받겠다는데 여당과 합의하지 않은 회의라 공무원들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청문회 국회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없던 국회의 모습이 될 듯한데요.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토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단쪽 상임위를 가동한 겁니다.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서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를 활용해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부터 받고 장관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운영위에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국회 정무위에선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과정을 따지겠다는 계획인데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청문회 국회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모든 상임위에서 아마 여러 각종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쟁점 상임위 중 한 곳인 과방위도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의 간섭이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취재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남겨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중 선출할 방침이어서 22대 개원 초부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법안 처리의 주요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에 친명, 강성, 정청래 의원을 앉힌 민주당. 입법 독주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장 330일이 걸렸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 있게 된 건데 민주당은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을 속전속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세희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다음 달 19일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사위에서 그냥 처리하고 본회의장 올리면 본회의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주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초스피드하게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민주당은 최장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하지 않고도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본회의 상정까지 245일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15일에서 20일의 법안 숙려 기간도 건너뛰고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바로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소수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안건조정위원회 역시 무력화될 공산이 큽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해도 정청래 위원장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쟁점 법안을 불과 사흘 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했고 앞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회 일정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우 의장이 어제 본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해 중립 의무를 어겼고 상임위를 강제 배정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적이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함. 일단 전면 보이콧과는 거리를 뒀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본회의와 상임위엔 응하지 않고 매일 의총을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하면서 조금 더 계속 논의를 하자. 의원총회에선 민주당의 독주와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장외, 밤샘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고 장차관들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남은 상임위원장 7개 역시 법사위원장을 사수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저희들이 나머지 7개를 그냥 덥석 받는다.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대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 민생을 위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제2요구권 행사 명분은 경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22대 국회가 반쪽짜리로 시작하면서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도 시작됐습니다. 임기 시작 10여일 만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22대 국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에게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이 세 가지를 다 차지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20대와 21대 국회 전반기를 제외하곤 17대 국회부터 쭉 원내 2당이 가져갔었고요.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당이 맡았었는데 이번에는 이 같은 관례가 다 깨졌습니다. 특히 입법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법안들이 제동장치 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잖아요. 일단 선출했다는 건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지만 이건 무조건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들 상임위 대부분이 쟁점 법안들이 포진해 있는 곳들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3법,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을 법사위와 과방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에서 각각 먼저 추진한다는 방침이고요. 행안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법안들이 있는 상임위를 콕 집어서 선출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당 상황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지경일 텐데. 근데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벌써 터져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어제 오늘 당내에서는 밤샘 토론, 또 장외 투쟁, 의장실화 뻗치기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여러 요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중진 의원은요, 최악의 여야 대치 상황에서 대응이 너무 나이브하다. 강경 대응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이나 협상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애초에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셋 다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도부가 어제 의총에서는 갑자기 운영위를 내주고 법사위만 가져오자고 제안해서 당황했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웰빙 정당이다 이런 지적이 연일 끊이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만 당 지도부는 매일 의총 열고 정책 토론하고 특위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지만 야당의 대응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일단 지도부는요 매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화 투쟁을 하고 또 정책특위로 정부 여당 장점을 내세우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에너지특위에 이어서 내일은 세제특위, 외교안보특위 등 15개 정책특위 중에서 5개 특위나 장정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다만 입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야당의 일방통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자,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상임위 구성 마무리돼야 될 텐데 가능합니까? 언제나 될까요? 네,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에 여당은 헌정사상 최단 기간인 6일 만에
선출 6일 만에 국회의장 사퇴 촉구로 맞받은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여당이 당장 상임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원구성까지 47일, 후반기는 53일이 걸렸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늑장 개원 기록을 갈아치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기 시작부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 아니냐는 우려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거대 야당의 상임위 독주, 더 나아가 입법 독주가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거부권 행사 명분만 키워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선거 때는 국민들 잘 모시겠다 그래놓고 여나 야나 자기들 이속만 챙긴다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참 답답한 건 우리 국민들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하자 민주당이 즉각 공직자 배우자도 처벌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익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건 노골적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이란 말입니까? 특히 권익위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밝히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연 300만 원 초과의 금품을 받을 경우로 콕 집어 규정했습니다. 직전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신고해야 하는데 권익위는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책임자 장본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입니까?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내일 권익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야권은 김 여사 특검에 명분이 쌓였다며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별개로 특검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사흘째 공격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이채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의 법사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어젯밤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공범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 본인도 무죄 못 받을 걸 잘 알 거라며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탈출구로 여긴다고 썼습니다. 사흘 내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지적한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고 할 것이라고 쓴 부분엔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이나 탄핵을 수단으로 삼을 거란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한 전 위원장 측은 대통령을 향해 과도한 공세를 펴는 민주당을 비판한 거라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다음 주 중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이 확정되면 공식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3일 설이 있어요. 사무총장이 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또 재관하는 문제며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을 검토해서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최고위원들 사태로 이준석 대표 체제가 와해됐던 만큼 한 전 위원장으로선 최고위원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주쯤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최고위원 우군 확보를 위한 주자들 간 물밑 신경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이틀 전 도끼와 곡괭이를 들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날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이었는데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었냐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한 모습을 TV조선이 또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이 강원도 중부전선의 군사분계선을 약 50m 넘어 남하한 것은 지난 9일 낮 12시 30분쯤 20-30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도끼와 곡괭이를 들었고 일부는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고의적인 침범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군사 분계선을 단순 침범하여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휴대한 장비로 봤을 때 DMZ 남쪽에 지뢰를 매설하거나 긴장 조성을 위한 의도란 관측이 나옵니다. 합참이 밝힌 대로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한 모습이 서북 지역 접경지인 강화도 최북단에서 관측됐습니다. 제디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은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입니다. 북한은 4년 전 이곳에 있는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는데 최근 이곳에 위치를 바꿔 재설치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020년 철거됐던 대남 확성기는 전신주가 하나였는데 이번에 2개로 늘었습니다. 전기 공급을 원활히해 방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출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방송 재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우려합니다. 그건 다 들리죠. 이 정도에서는 울려나.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걔네들 선전하는 거 위대한 수영님 우리 군은 어제 이어 오늘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돼 있는 선교사 3명을 비롯해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홍보 영상을 통일부가 공개했습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억류 전 가족과 행복했던 모습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17초짜리 영상으로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UN 공용어로 번역해 소셜미디어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던 가장이 포승줄에 묶인 채 북한군 감시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가족과 식사를 하던 남성은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조사를 받고 평범한 가족 사진 속 남성의 웃는 얼굴은 공포스러운 억류 상황 속에 수척해진 얼굴과 대비를 이룹니다.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 3명을 비롯해 국민 6명의 송환을 촉구하기 위해 광고 전문가와 AI 기술로 만든 영상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는 11년째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갈멜리에서 태어났고 가족은 아내와 아들 둘입니다.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역시 10년째 수용시설에 구금 중인데 강요받은 듯한 기자회견을 끝으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종교와 종교 단체들을 이용해서 북 주민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주어 북의 일심 단결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본 가족들은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좀 웅클합니다.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모습일까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작자인 광고 전문가 이재석 씨는 많은 관심이 있어야 억류자가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는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기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대북 송금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거라며 이 대표를 재판에 세우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의 특검이나 수사팀 탄핵 주장은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기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답합니다. 책임이 엄정히 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을 분석해보면 국정원 문건이 오히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문건을 근거로 대북 송금은 쌍방울 주가 조작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북한 측에 70만 달러를 건넨 뒤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저 역시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는 이 대표 방북을 강력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대북 송금 특검과 판검사 탄핵 추진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장은 어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기존 김건희 여사 전담 수사팀이 있는 부서에서 옆 부서로 옮긴 건데 김 여사의 인도 출장 경위와 예산 사용 과정을 본격 수사할 전망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는 인도를 단독 방문합니다.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를 타고 예비비 4억 원을 썼는데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여당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재부, 외교부, 그리고 문체부가 동원이 돼서 그것도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체부 장관을 거의 바지 사장격으로 단장으로 앉힌다. 문 전 대통령은 인도 방문 당시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 치졸한 시비라고 반박했고 민주당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근거 없는 마타도에 대해서 이제 좀 끝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은 고발 6개월 만에 사건을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이 있는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형사 2부로 재배당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전담 수사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함께 두 여사 수사를 분리함으로써 향후 있을 수 있는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인도 출장 경위와 예산 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인터넷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인데요. 검찰이 인터뷰를 했던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를 오늘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왜 허위 인터뷰를 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한지은 기자입니다. 2022년 3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인터뷰를 방송합니다.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년여 전에 했던 인터뷰를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튼 겁니다. 이 인터뷰에서 김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대접했고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와 커피를 마신 사람은 당시 중수부의 박모 검사여서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오늘 김만배 씨를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을 시도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앙림 씨가 김 씨로부터 책 판매 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1억 6,500만 원을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오늘도 더우셨죠? 일찍 찾아온 무더위의 기세가 예상보다 강합니다. 어젯밤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까지 관측됐는데요.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강릉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승훈 기자, 밤이 깊어가는데 아직도 덥습니까? 네, 한낮에 뜨겁게 달궈졌던 모래사장이 지금은 그 열기가 조금은 식었는데요. 하지만 밤이 깊어갔지만 여전히 기온은 27도로 웃돌고 있습니다. 해변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최저 기온이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건데요. 지난해 양양에서 관측된 첫 열대야보다 엿새 빠른 겁니다. 오늘 밤에도 강릉 최저 기온은 25도로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준 곳이 많았었죠. 네, 오늘 낮에도 경주 36도, 서울 31.6도 등 전국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제 영남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오늘은 수도권과 호남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내리쬐는 땡볕에 동남아 출신 외국인 농민도 혀를 내둘렀고 32, 33도
nanti 더워요. 문 많이 먹어요. 찜통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어르신은 더 힘이 들었습니다. 힘들지. 그게 노인들은 못해. 쓰러질 감성이. 아유, 배만 나면 그냥 땀이 줄줄줄 해버려. 빨리는 못해. 소들도 더위를 먹을까 축 쌓인 선풍기가 쉴 수 없이 돌아가고 호수로 연신 물도 뿌렸습니다. 사로 먹는 섭취량이 줄고 모든 게 줍니다. 더위를 먹으면 탈수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소가 죽을 수도 있지요.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의료계 집단 행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서울 아산병원도 내일까지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전면 휴진이 5대 대형 병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의료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오늘 휴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내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휴진 여부와 시점,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8일 의협 거기 참여하는 거 하고 서울대처럼 하는 휴진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했고요. 서울대병원에 이어 아산병원도 휴진을 결정할 경우 총파업 분위기는 빅5 병원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18일 의료계 총파업에 동참 의사를 밝혔고 서울성모병원은 내일 총회를 열고 휴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의 투표 결과에선 휴진 참여 의견이 90%를 넘었고 경북대와 계명대 등 지방대학병원들도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진료 공백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총파업을 주도하는 이면택 의사협회장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임 회장은 의사들을 향해 앞으로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임 회장은 앞서 의사의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원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카데바, 즉 해부용 시신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한 업체가 의학 교육을 위해서 값지게 쓰여야 할 카데바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들의 교육용으로도 활용해 논란입니다. 해당 업체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필라테스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등에게 의학 강의를 하는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해부학 강의가 열렸다며 현직 해부학자가 직접 진행하고 수강료는 1인당 60만 원, 카데바, 즉 해부용 시신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강조합니다. hin지원 교육이라고 했던 부분은 현장에 참석을 한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부분이고 수익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실습이 예정됐던 곳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관해가지고 교육만 했을 뿐인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한 의사단체가 업체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시신을 만지고 신체 절개를 한 게 불법이라는 이유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해부 시행 이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좀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으로 활발해져야 할 시신 기증이 이 같은 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신 기증 문화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쇼의 이런 배상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업체는 오는 23일 예정된 해부학 강의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2년 전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또 100억 원대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직원이 대출 서류를 위조해서 돈을 빼돌렸는데 이미 가상자산 등을 투자해서 이 절반 이상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우리은행 지점. 이곳에서 근무하던 대리급 직원 A씨는 어제 인근 경찰서를 찾아 은행 돈 10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본사에서 이상징후를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자 경찰에 자수한 겁니다. 대출 서류를 위변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검사가 끝이 나면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A씨는 지난해부터 기업 금융을 담당하면서 기업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이 지정해놓은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빼돌린 돈 100억 원은 대부분 코인과
해외 선물에 투자했고 이 가운데 60억 원을 손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A씨가 올해 초부터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찰은 작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는 정황을 잡고 횡령 시기와 액수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또 횡령 금액이 큰 만큼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상환하고 갖고 이런 식이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많이는 안 늘어나겠지만은 늘어는 날 가능성이. 우리은행은 2년 전에도 차장급 직원이 10년 동안 70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가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내일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착수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 부친을 고소했습니다. 재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인데요. 이 재단 측은 박세리 개인이 부친을 고소한 게 아님을 강조하면서 박 씨 부친은 재단에서 맡은 역할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박세리 희망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문 하나가 떠 있습니다. 최근 박세리 감독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진행되는 광고가 있다며 박 감독은 국제 골프 스쿨과 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 계획이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재단이 이런 공지를 띄운 이유는 국제 골프학교 설립과 관련해 재단 명의가 도용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 기관은 박세리 재단 명의의 국제 골프학교 설립 의향서를 제출받고 재단 측의 의향서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재단은 우리가 낸 의향서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재단 측은 재단 명의의 문서와 인장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처음 인지했다며 자체 확인 결과 박 씨 부친이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직책 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육안으로만 봐도 저희의 이제 박세리 희망재단 인감과 전혀 다릅니다. 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 씨 부친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다만 재단 측은 박 씨 개인이 아니라 재단 이사회를 통해 고소한 것이라며 부녀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최근 박 씨 부친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달 말부터 항공기로 도심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꽉 막힌 도심 교통 정체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경험일 텐데요.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어서 또 한 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수현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12인승 헬기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한 민간업체가 내놓은 헬기 택시입니다. 도심 교통 정체를 피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평소엔 서울 강남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데요. 헬기로는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단 10분이면 됩니다. 헬기 택시는 이번 달 말부터 서울 강남과 인천공항까지 운행할 예정인데 차로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편도 비용이 44만 원에 달하고 최소 8명이 예약을 해야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인프라를 많이 확보해 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의 어떤 초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내년에 에어택시를 내놓을 예정인데 헬기처럼 수직이 착륙을 하지만 소음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환자 이송이나 치안 목적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대중들이 아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로서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에어택시 시대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두 번째 국빈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선 8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는데 특히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전통 기마대의 호위를 받으며 흰색 의전 차량이 대통령궁에 들어오자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직접 맞이합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개기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만난 두 정상은 한국의 K-실크로드 구상에 협력하는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이 구상의 이행 과정을 함께 챙기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삼국지 적토마의 품종으로 추정되는 명마를 인용해 협력에 속도를 내자고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테게처럼 양국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 간 8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고 그중 현대 엔지니어링의 가스전 탈황 설비와 폴리머 플랜트 관련 합의가 핵심 성과로 꼽힙니다. 비료 플랜트 건설 사업을 포함해서 약 60억 불 규모의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영세 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5년 전 정상회담 때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를 강조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엔 북한을 명시한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 국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앞으로 의사들이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용 마약을 과다 처방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건데요. 펜타닐, 대체 어떤 마약이고 누가 얼마나 남용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먼저 펜타닐이 어떤 약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말기암 환자나 통증이 매우 심한 중증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약입니다. 환각성, 중독성, 게다가 치사율까지 높다면서요. 네, 펜타닐의 치사량은 연필 끝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인 2mg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망자의 66%는 펜타닐 중독자였는데요. 18세에서 49세의 사망 원인 1위는 펜타닐로 총격 사건 사망자의 3배에 달합니다. 미국 거리에서 보면 마약 중독자들이 허리도 못 펴고 막 흐느적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펜타닐 증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좀비랜드로 불리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캥싱턴 거리에선 허리와 다리가 꺾인 채 기괴한 모습을 한 중독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펜타닐 복용 후 뇌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 증상입니다. 펜타닐이 가장 큰 부작용이 호흡 중추를 마비시키거든요. 몸의 신체 균형을 잡는 부위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못 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희한한 자세로 몸이 그 상태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위험한 약인데 그럼 의사들이 이 사람이 투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안 봤습니까? 네, 이전에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의사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처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 여러 곳을 돌며 쇼핑하듯 약물을 처방받는 사례가 많아진 건데요. 이달 14일부터 의사들은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1년간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까지 개정해서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는 건 그만큼 펜타닐 오남용이 우리나라도 많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합법을 가장해서 쉽게 접근하곤 합니다. 전체 연령대 1인당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2019년부터 3년간 4.2%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10대들은 84.2%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선 청소년 10명 중 1명이 펜타닐 패치 경험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청소년 도박이나 청소년 마약이나 이 중독의 문제는 친구를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성 질환이다. 마약은 전염병이다. 펜타닐은 한번 중독되면 끊기가 아주 어려운 마약이라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이 오남용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지구 휴전안에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하마스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이 휴전 성사까지는 난관이 전망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인질 구출 영상을 공개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 주택을 급습합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겁에 질린 인질들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하마스의 저항이 이어졌지만
인질들을 무사히 수송기에 태웁니다. 이스라엘이 인질 4명의 구출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작전 중 270명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데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러시아도 거부권 대신 기권을 택했습니다. Israel has already agreed to this deal and the fighting could stop today if Hamas would do the same. 하마스는 일단 안보리 결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미국은 휴전 협상이 불발될 경우 대비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빼고 하마스와 직접 자국민 인질 석방 등을 협상하는 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인 대학 강사들이 대낮에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을 겨냥한 칼부림 사건은 이례적인데요. 자칫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한 남성은 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누르며 급하게 지혈합니다. 어제 정오쯤 중국 지린성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미국인 4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이들은 아이오와주 코넬 칼리지의 강사들로 학술 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매우 드물다며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This incident is casting a chill and it could discourage some young Americans from going to China. 아이오와 주지사는 충격적인 공격이라고 규탄했고 미 국무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중국 당국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특정 국적자를 겨냥한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警方初步判断此案系偶发事件目前正在进一步调查中.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관련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50대 남성 용의자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혹등고래들이 사냥에 나섭니다. 놀라운 지능과 협업으로 청어떼를 쫓습니다. 거품을 뿜어 수면으로 몰아놓고는 한 입에 삼킵니다. 포식한 고래들이 영양분 풍부한 배설물을 뿌립니다. 플랑크톤이 먹고 광합성을 하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습니다. 청어가 플랑크톤을 먹고 번성합니다. 다시 고래 모기가 됩니다. 그렇게 고래 한 마리가 줄이는 이산화탄소 33톤입니다. 나무 3만 그루가 하는 일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육지에는 닥치는 대로 독식, 배설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야. 그림자 넘어왔어. 조심하라. 제살 궁리만 하느라 남의 영역도 마구 짓밟습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화영 사건 재판부를 탄핵 대상에 비유한 글에 적었습니다. 심판도 선출해야. 선거로 뽑는 법관 선출제를 거론한 겁니다. 그는 이런 검사의 요런 판사라고도 썼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객관적 진실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공언했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좌표를 찍고 욕설을 일삼는 이른바 개딸의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판사 출신 의원은 사법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언론징벌법이 무산됐을 때 국회의장에게 알파벳 쌍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판검사를 겨냥한 법 왜곡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까지 여의도 권력 지하에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원 개정에는 당 중진의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당권, 대권 분리 전통과 어긋난다. 대선 후보의 당권 도전에 반대한다. 친명 의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대표위원님은 불공정한 사전선거운동이다. 당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역시 승자 독식으로 휩쓸 기세입니다. 4년 전 총선 압승 직후 이해찬 대표가 당선인 전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 승리에 취해 국민을 외면하고 밀어붙였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 잊지 말라. 그 역시 말뿐이었죠. 2년 뒤 민주당은 정권을 내주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 11일 앵커 칼럼 오늘 배설의 정치였습니다. 어제 영남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데 이어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일부 강원 동해안에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폭염특보는 한 차례 더 확대됐습니다. 영남 지역뿐 아니라 일부 경기와 전남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해안가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에 남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강릉이 25도 보이며 오늘과 같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가 34도로 오늘과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금요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수도권과 영서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